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영화배우 주성치가 샤오펑들로부터 댓글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연예인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그동안 필요한 경우라면 매니저의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해 오다 올 여름부터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계정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중화권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조용했던 주성치였는데 이번 12구 참사에는 기도하는 이미지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대륙 홍콩 연예인 중에서 12구 참사를 추모한 최초의 연예인이어서 그런지 중국의 샤오펑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다. 대륙 팬들과는 왜 교류하지 않느냐. 중국의 희생자부터 추모해라. 조국 일에 더 신경 써라 등 신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올린 더 심한 욕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이렇게 외국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성을 드러내면서 중국 최고를 맹신하는 중화민족주의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샤오펑은 과격한 폭력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댓글 공격, 도배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현대판 홍위병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중국에서는 접근이 금지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현대판 홍위병들의 공격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대판 홍위병들과는 달리 오리지널 홍위병들의 활동은 중국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고 흑수저 홍위병들은 대부분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금수저, 흑수저 홍위병 이야기입니다. 홍 8월, 1966년 8월을 뜻하는 단어로 1966년 8월 18일 마오쩌둥은 홍위병의 리더격인 순빈민을 천안문에서 접견 격려하면서 본격적인 문화 대응이 시작됩니다. 마오쩌둥은 당시 홍위병 주도의 폭력 사태들이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오해고 싸워야 친구가 된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홍위병을 변호했고요. 8월 22일에도 공안은 출동하지 말아라라는 지시로 공권력이 홍위병 활동을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장칭 중심의 문혁은 문화대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의 교사 학생들이 베이징으로 올 경우 이들의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중국의 홍위병들이 베이징에 모여서 마오쩌둥의 정적들인 주자파 인물들을 공격하라는 지시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국가주석 류샤오치 당샤평 그리고 현재 시진핑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등 우파 지도자들을 자산계급 반동 노선의 대표라고 비판 지방으로 추방합니다. 문화대혁명에 반대한 거의 모든 지식인 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비투당했고 학생들은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친척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간첩으로 몰려서 비투당하고 가사는 몰수했는데 몰수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누가 관리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도 없었던 강도나 다름없는 폭력 행위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베이징에서만 1,700여 명이 사망, 전국적으로 자살한 사람의 수가 2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걸 정확한 통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위병이란 조직은 주자파와 조반파를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지만 사실 이들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조직입니다. 원래 정통 홍위병은 베이징 고위공직자 자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8월 18일 마오쩌둥과 만난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혁명의 자녀라고 부리면서 아버지가 영웅이면 자식도 대장부고 아버지가 반동이면 아들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교사를 폭행하고 지식인들에게 린치를 가하면서 전 중국을 홍색 공포로 몰아넣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고위 공직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한 주자파 혹은 보황파로 불리는 중국판 금수저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조반파는 흑수저 출신들로 마오쩌둥의 의도에 따라 이런 주자파에 대항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조반파는 1966년 10월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수소 3사 성립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나중에 조반파들도 자신들의 홍위병 조직을 만들지만 이들 조직은 주자파 홍위병들과는 다른 조직으로 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수저 홍위병의 주자파들은 조반파 홍위병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같은 혁명가 자녀들이 아닌 근본 없는 인물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주자파 홍위병들은 당시 중국의 기득권 집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 장충 중심의 중앙문역이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주자파는 주자파 홍위병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 우파 세력을 칭하는 말이었지만 조반파 홍위병들 입장에서는 이 우파 세력뿐만 아니라 주자파 홍위병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자파 홍위병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부모가 싸워서 얻은 것이고 현재 평민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아무런 힘을 보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이런 반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명분 없고 혼란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주자파 홍위병들은 중앙정부에 있는 자신들의 부모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문역이 혁명을 전 중국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지방으로 파견된 후 현지 학생 노동자 중 조반파들을 부추겨서 지방 간부들을 공격하면서 자발적으로 조반파로 변신합니다. 결국 이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 장칭 등의 중앙문역 대 류샤오치 덩샤평 그리고 지방 고위 관리들 간의 권력투쟁이었고 홍위병 조직인 주자파와 조반파는 이들이 권력투쟁에 동원된 꼭두각시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조반파 대부분은 교사나 종교인들을 폭행하거나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대부분 각 지역 고위 공직자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선 반면 우리가 문화대혁명을 하면 양성되는 폭력행위들은 대부분 주자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반파가 주자파보다 나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968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홍위병들을 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마오쩌둥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혁명을 이어나가자는 상산 하향 정책으로 조반파 홍위병 조직을 대륙 전역으로 분산 와해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대혁명은 1966년 8월에 시작해서 류셔치, 덩샤오평 등이 완전히 숙청된 1968년까지 2년간의 반문화, 반인류 활동입니다. 1968년 상산 하향 정책을 시작으로 조반파 홍위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시작됩니다. 문역이 정식으로 종료된 1976년 이후 베이징의 조반파 리더 5명은 모두 체포됐고 지방에서 조반파 중 관료가 되었던 인물들도 모두 숙청당합니다. 반면 주자파들은 장칭 등 4인방이 숙청되면서 부모들과 함께 모두 명예회복됩니다. 이들은 그 후 관얼대, 홍얼대 그리고 태자당으로 불리면서 1980년 이후 중국의 권력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조반파는 마오쩌둥이 주자파를 공격하는 데 필요했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문역 후 덩샤오평이 집권 주자파 세상으로 변하면서 조반파 인물들은 철저히 제거당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듯이 문역 때의 모든 악행은 현재 조반파가 주도한 걸로 기록됩니다. 실제 주자파의 자녀들로 구성된 홍위병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피해를 준 사례는 문역 당시 처벌받은 주자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문화대혁명 10년 기간 중 조반파가 주도권을 잡고 활동했던 시기는 겨우 몇 달에 불과했고 나머지 9년 이상의 기간은 주로 관료 집단과 주자파 홍위병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린치를 가한 시기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반파가 무슨 피해자들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이들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이들이 문화대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딱 하나, 복수심. 화를 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힘없는 중국인들을 못살게 굴었다. 이제는 너희가 당할 차례다. 주자파 덩샤오평이 집권하면 10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하고 생활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중앙문역의 주장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선전선동에 속아서 중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겁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50년이 돼갑니다. 이제는 조반파나 주자파와 같은 폭력적인 홍위병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발전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인물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아직 홍위병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7월 23일 파리의 디올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참가자 50여 명 대부분은 중국 유학생들로 디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디올이 자신들의 클래식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치마는 중국에서는 10세기부터 착용했던 마면준이라는 옷이고 이걸 디올이 표절한 거다. 디올은 사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디올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파리에 이어서 런던, 마드리드, 밀란에서도 시위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고는 생각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